앞 시간에 이어서 제4교시 이제 제4교시부터서는 직업상담을 배웠던 기초이론과 직업상담 이론을 바탕으로 실제 이제 상담을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 4교시부터서는 이제 어떤 학설이나 어떤 학자들의 주장에만 얽매이는 게 아니라 상담의 전체적인 것을 공부하는 거예요. 직업상담의 기법에서 초기 면담의 기법이라고 써져 있죠. 초기 면담은 처음 만났을 때 하는 건데요. 초기 면담의 유형과 요소에서 초기 면담의 유형, 어떤 식으로 처음 만남이 이루어지냐. 그럴 때 그 만남의 유형은 크게 정보지향적 면담과 관계지향적 면담입니다. 첫 번째 정보지향적 면담이란 누가 누구를 상담자가 내담자를 알아가는 면담이죠. 그 알아가는 면담의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상담자 입장에서 내담자를 처음 쳐다보고 저 사람이 여자다 남자다 나이는 어느 정도다 이렇게 탐색해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르는 것은 무엇을 해야 되죠? 스스로 밝히지 않은 것은 질문을 해야 되는데 질문 후 방법은 혼인은 하셨습니까? 직장은 갖고 있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는 폐쇄형 질문과 그 다음에 현재의 상황을 스스로 설명하는 개방형 질문이 있는데 처음에 초기 면담에는 개방형 질문이 중심입니다. 그리고 폐쇄형 질문은 보충해서 쓰는 겁니다. 이거 객관식 시험에 나올 때 폐쇄형 질문은 안 된다는 형태로 알고 계시면 안 되고 아무래도 무슨 질문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처음 만났을 때는. 만약에 폐쇄형 질문으로 계속 물어보면 처음부터 치조받는 느낌을 받겠죠. 그래서 개방형 질문을 원칙으로 하되 많은 얘기를 했지만은 저 사람이 결혼을 했는지 안 됐는지가 밝혀지지 않았다면 혼인관계라든지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죠. 폐쇄형 질문으로 보충할 때 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정보지향적 면담은 상담자가 내담자를 알아가는 면담이라면 이제 처음 만났을 때부터 소위 빈정상하면 상담이 그 이후에 잘 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좋은 관계를 처음부터 잘 유지하는 기술이 필요해요. 그것을 우리는 관계지향적 면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관계는 좋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면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2번부터 할게요. 감정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내담자의 정서적 흐름을 상담자가 그대로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 반영은 정확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굉장히 슬퍼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한테 기쁨이 넘치시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진짜 그 상황이면 아주 힘드시겠네요. 라고 그 정서를 그대로 표현해 주는 거. 이걸 반영이라고 한다면 인지 상태를 그대로 다시 표현해 주는 것을 재진술이라고 해요. 근데 이런 것을 하면 왜 관계지향적 면담이 되냐? 누구나 다 세상은 자신을 알아주는 일을 위해서 가까워지는 거죠. 자신을 알아주는 일을 위해서 화장을 한다. 뭐 그런 말도 있죠. 그래서 자신을 알아주는 이하고 가까워지는데 자신의 어떤 정서나 감정 상태를 상담자가 정확히 알아주고 자신의 어떤 인지 상태를 상담자가 정확히 알아주면 두 관계가 아주 빨리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 면담에는 이렇게 정보지향적 면담과 관계지향적 면담을 해야 돼요. 그리고 초기 면담의 주요 요소라고 했죠. 주요 요소니까 여기에 써진 것만 써먹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상담을 이끌어 가십시오 하는 겁니다. 아무도 없어서 마이크. 자, 이끌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첫째 감정이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감정이입. 자, 상담자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마치 자신이 내담자의 세계에서 경험을 갖는 듯한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모든 상담에 특히 처음 상담 시작할 때 내담자의 정서적 흐름을 상담자가 정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감정이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내담자와 상담자 사이에 대화를 가로막는 상담자의 반응, 그러니까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안 써야죠. 처음부터. 그래서 너무 이른 조언 같은 것은 안 좋습니다. 충분히 상담자가 내담자를 파악하고 나서 조언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이른 조언 같은 건 안 좋아요. 가끔 여러분 친구들 중에서도 또 어떤 사람과 처음 만났는데 처음부터 조언부터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은 굳이 가까이 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또 가르치려고 들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가르치면서 계속 충고하는 사람. 자, 제가 지금 비법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성 간에 서로 사귀고 있으신 분들이 이 수업 듣는 사람 중에 있는데 그 사람하고 헤어지고 싶어. 근데 내가 먼저 헤어지자기보다 상대편이 먼저 헤어지자고 말하는 걸 기대하고 있어요. 그럴 때 그 비법은 어떤 비법이냐면요. 만날 때마다 가르치려고 하고 만날 때마다 충고하는 겁니다. 그러면 헤어져요.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에서도 가르치고 충고하는 것을 자제해야 돼요. 특히 처음 만났을 때는. 그리고 질문을 지나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폭탄형 질문이라고 그러죠. 또는 왜라는 질문도 너무 자주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왜라는 질문. 혼인은 아직 안 했는데 왜 안 했어요? 그랬더니 또 아직 왜 기다리시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질문을 하면 취재받는 느낌을 받을 겁니다. 취조받는 느낌. 그래서 가로막는다는 말은 상담자와 내담자가 처음 사이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이제부터서는 이제 초기 면담의 주요 요소로서 해야 될 것들이죠. 즉시성. 이건 자주 써야 됩니다. 상담자 자신의 바람은 물론 내담자 느낌, 인상, 기대 등에 대해서 이를 깨닫고 대화를 나누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즉시성은 우리가 그 TV 프로 중에서 예능 프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능 프로 같은 경우하고 드라마를 놓고 본다면 드라마는 짜여진, 그런데 예능 프로는 그때그때 즉시적 표현을 하는 거죠. 유능한 상담자라면 내담자의 관계에서 즉시 표현을 하고 그 느낌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해야 됩니다. 오늘따라 기분 참 좋아 보이시네요. 좀 모습이 달라졌다면 새로운 머리 형태의 스타일이 상당히 눈에 잘 들어오네요. 뭐라든지 아니면 또 이제 집중력이 흐트러져 있는 것 같으면 날씨가 그래서 그런지 아주 졸리고 힘들어 보이네요, 서로. 자, 이렇게 그때그때 상황을 상담의 주제로 삼는 것을 즉시성이라고 합니다. 유능한 상담자이거나 유능한 선생일수록 즉시성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리허설은 내담자에게 선정된 행동을 연습하게 하거나 실천하도록 함으로써 내담자가 계약을 실행하는 기회를 최대화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리허설이라고 합니다. 또 처음 만남에서는 상담자와 내담자가 틀을 짜는 것을 구조화라고 해요. 일종의 계약이죠. 계약은 뭐 계약서에 쓰는 것만 계약이 아니라 처음 우리가 상담을 하는데 오늘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10번 만난다. 그러면 처음부터 틀을 잘 짜놔야 되죠. 그럴 때 이 상담은 취업 알선을 위한 상담이다. 아니면 직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상담이다. 이렇게 상담 과정의 본질과 제한 조건 및 방향을 안내하고 또 내담자의 역할과 책임을 틀을 짜줘야 돼요. 내담자가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온다든지 상담자가 내준 과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다음에 오실 때는 컴퓨터 속에 워크넷에 들어가서 직업 선호도 검사를 좀 받고 거기에 결과물을 가지고 오세요라고 하면 가지고 오셔야 돼요. 또 상담자의 역할과 책임의 구조화, 그리고 내담자의 행동 규범이나 행동 제한, 그건 꼭 필요합니다. 저도 우리 학교에 수업을 오실 때 언제든지 질문을 해도 좋은데, 자, 전화로
물론 질문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이라든지 밤 10시를 넘어서 질문을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사생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담자의 행동규범, 행동제한의 틀을 정한다는 것.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도 그렇죠. 시간 약속을 잘 지키라든지 또 상담의 과정과 목표를 정하고 상담의 시간 그리고 일주일에 몇 번 만나는가 그 회의기나 장소 만약에 비용이 있다면 처음부터 비용을 명확히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비밀 보장의 한계 같은 것도 특히 비밀 보장의 한계 같은 것을 해줘야 되는 이유가 상담자는 내담자와 관계에서 들은 어떤 내용의 사적 비밀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밀이 자신과 타인을 괴롭히거나 어떤 범죄적 요소로 가거나 위험성이 있어서 그것이 어느 정도 현존하고 명백할 위험성이 있다면 관계기관에 알려야 되거든요. 뭐 자살 충동증이 구체적으로 나타났다든지 그러면 알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한계가 있음을 처음부터 알려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구조화된 면담법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틀이 짜여져서 하는 면담법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당연히 초기 면담을 주로 설명을 합니다. 그 초기 면담에 가장 먼저 했을 것이 생애진로사정.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가는 사정인데 죽을 때까지라기보다는 여기서는 뭐죠? 이 사람이 출생을 해서 현재 이렇게 죽을 때까지라고 합시다. 근데 현재 40살이라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어왔던 길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이게 내담자와 처음 만났을 때 하는 상담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어떤 길을 걸어서 지금 40살까지 왔는가에 대한 상담이 필요해요. 처음 만났을 때 하는 상담으로 내담자의 정보와 행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법이다. 그리고 대화적 분위기로 이끌어가야 된다. 대화적 분위기. 처음부터 있죠. 인쇄물이나 소책자 지필도구로 사용해서 거기다가 이력서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처음 만남부터 딱딱해집니다. 저도 여러분과 계속 상담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상담할 때 제가 쓰는 모습을 보이는 건 상관없는데 거기다 좀 적어보세요. 그러면 힘들어해요. 처음부터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을 바탕으로 이 아들러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꼭 풀어야 될 숙제 3개가 있다는 거예요. 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숙제죠. 일, 사회, 성입니다. 물론 여기서 성은 성적인 성뿐만 아니라 우정과 사랑, 관계까지도 포함되는 겁니다. 이 3개의 과제에 노출되어 있다는데 이 3개의 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생애진로사정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생애진로사정의 틀도 이 3개의 과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생애진로사정의 구조, 이것은 과정평가형 시험이나 검정형 시험에 단골 손님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2차 실기 시험에. 그래서 일단 제목을 먼저 암기하세요. 진로사정, 전형적인 하루, 강점과 장애, 요약. 이거 먼저 제목을 먼저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진로사정은 일의 경험이나 교육 또는 훈련 경험, 여가활동 등을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물어볼게요. 일의 경험, 즉 직업 경험 같은 것인데 종이에다가 쓰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렇죠? 종이에다가 쓰는 게 아니라 대화의 분위기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어느 직장 생활을 하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굉장히 딱딱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러니까 질문의 유도는 이렇게 이끌어가는 겁니다. 일의 경험을 쓰시오 이런 게 아니라 지금까지 하신 일 중에 가장 즐겁게 하셨던 일이 뭡니까? 또 지금까지 하셨던 일 중에서 가장 힘들고 괴로웠던 일이 뭐였습니까? 자신하고 안 맞는다고 생각했던 일 같은 것은 혹시 없으십니까?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말을 이끌어간다. 물론 상담자는 그것을 나중에 정리를 해야죠. 또 교육과 훈련 경험하면서 학교는 어디까지 다녔어요? 이렇게 써보라는 형태가 아니라 학교 다닐 때 가장 즐겁게 공부했던 과목은 무슨 과목이십니까? 자, 이런 식으로 대화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여가도 마찬가지예요. 또 전형적인 하루 그러면
여러분 전형적인 하루 하면 노멀한 하루를 말하는 거예요. 스페셜한 하루를 말하는 거예요. 보통 일상적인 하루를 말하는데 그 일상적인 하루하루를 의존적 독립적으로 살아가는가 차별적 자발적 체계적으로 살아가는 성격인가 이걸 물어보는데 여러분 좀 이상하죠. 자, 처음 만나면 부드러워야 되고 초기 면담에서 생애 진로 사정을 한다고 했는데 처음 만나신 분한테 하루하루를 의존적으로 살아가십니까? 독립적으로 살아가십니까? 하면 질문의 내용도 모를 거예요, 보통 사람들. 그렇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자발적으로 사십니까? 체계적으로 살아가십니까? 이런 거 답하기 어렵죠. 그래서 제목은 이렇게 써져 있지만 실제 질문은 어떻게 가야죠? 아침에 저도 피곤한데 아침에 일어날 때 종소리를 울리고 깨셔요? 아니면 시간 되면 저절로 일어났어요?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유도하는 겁니다. 또 자발적이냐 체계적이냐 이런 것은 점심 먹을 때 요새 다이어트가 좀 저도 힘든데 선생님은 어떠십니까? 점심 먹을 때 배고프면 드십니까? 아니면 그 시간에 무조건 가서 드십니까? 자, 배고프면 더 드시면 자발적일 거고 시간이 되면 체계적.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도 질문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일 회사를 가신다면 내일 입을 옷을 오늘 준비하고 계십니까? 준비해 놓고 내일 입으십니까? 아니면 내일 출근할 때까지 그것에 대해서 전혀 고민이 없다가 아침에 출근하고 밥 먹고 나서 이제 갈 옷을 찾으십니까? 이런 질문 같은 것도 좋은 방법이죠. 미리 준비했다면 체계적일 것이고 이 옷을 입을 때까지는 출근을 하기 바로 전까지 입을 옷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 자발적이시겠죠. 참고적으로 우리 처음 폴라티를 입을 때 꼭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나서 폴라티를 입으시더라고. 그러면 파운데이션을 바를 때까지 폴라티를 입을 생각을 안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목을 이렇게 제가 좀 벌려주거든요. 안 먹게. 그러면 우리 저는 자발적이겠죠. 어찌됐건 저정적인 하루를 할 때 이렇게 의존적, 독립적, 자발적, 체계적인가 이것도 대화와 질적인 어떤 분위기 속에서 상담을 이끌어간다는 겁니다. 또 강점과 장애도 주요 강점 3개 정도, 주요 장애 3개 정도인데 제가 이렇게 생애 진로 사정을 이렇게 따라 상담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강점 3개를 이야기하라고 그러면요 거의 이야기 못해요. 그래서 장애를 이야기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장애는 막 내가 이런 문제가 있고 나이도 많이 들었고 시간도 없고 이렇게 장애 얘기를 계속 하셔요. 근데 장애 얘기를 깊이 이렇게 들어보잖아요. 그러면 강점일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그 장애 속에서 강점을 찾아서 상담을 이끌어가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 얘기하다가 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내 집중력이 흐트러질 때가 많습니다. 자, 친구가 많은 건 강점이에요. 호감성이 좋다는 거니까. 그렇죠. 그것을 또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들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는 겁니다. 물론 요약은 내담자가 요약하는 게 참 좋아요. 근데 내담자가 요약하기 힘들면 상담자가 요약을 한번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탐색의 기회를 확장시켜 주는 거죠. 이 생애 진로 사정의 구조와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보들을 시험에 단골수입니다. 자, 여기서 단골수입이라는 것은 자주 강조 안 해도 자, 가정평가형이라든지 검정형 시험에 단골수입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생애를 그래서 아까 이제 이 사람 100세까지 사는데 40살 먹을 때까지 살아온 이것이 생애라고 했죠. 근데 그 생애에서는 여러 역할들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자식으로서의 역할이 있을 거고 혼인하고 나서는 배우자로서의 역할, 부모로서의 역할 뭐 있을 겁니다. 또 공부할 때는 학습자의 역할도 있는데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작업자의 역할이죠. 자, 이 작업자의 역할이 우리 직업 상담사에서는 이제 가장 중요하겠죠. 그 작업자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3사람이에요. 프레디저가 있고 홀랜드 볼레스가 있는데 프레디저는 자료, 관념, 사람, 사물로 나눴습니다.
작업자의 역할은. 이게 미국 직업사전은 이렇게 자료, 관념, 사람, 사물로 되어 있는데 한국 직업사전은 이 관념이 자료에 붙었습니다. 그래서 자료, 사람, 사물. 자, 처음 공부하신 분은 저게 무슨 뜻인가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어떤 사람이 금형 조작으로서 한 20년간 일을 하는 작업자였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작업자에서 하는 역할은 이 중에 사물과 관련된 일을 했었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보험회사에서 사고 담당을 조정하는 것을 20년간 했다고 합시다. 자, 작업자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뭐 부모로서의 역할도 있겠지만은 이 다른 그런 건 다 빼고 일할 때의 역할이 작업자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무엇을 많이 했을까요? 아침에 출근했을 때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일을 했겠죠. 그러면 사람과 관계된 일을 했을 것이다. 그러면 직업 상담은 어디 쪽이냐? 직업 상담은 사람과 관련된 일과 자료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보가 중요하니까요. 사물과 관련된 일은 하지 않습니다. 또 홀랜드는 직업적 성격 및 직업 환경을 6가지 모형으로 분류해서 자, 현실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 관습형인데 직업 심리학에서 구체적인 공부를 할 겁니다. 또 볼레스는 기술 확인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쪽은 객관식에 가끔 나오고 주관식은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또 직업 가계도, 자, 직업자 빼는 가계도요. 자, 보엔의 가계도 분석인데요. 직업에 대해서도 이 가계도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담자 가족이나 성조들의 직업적 특징에 대해서 시각적 표상을 얻기엔 도표입니다. 직업상의 지각에 영향을 끼쳤을 모욕을 찾는 데 사용되는데 예컨대 부모나 조부모나 또는 이제 숙부나 숙모, 백부나 백모의 그리고 중요한 선생이나 중요한 타인들의 직업적 관계를 통해서 이 친구의 직업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업 어떤 가족 내 가계도를 분석한다는 겁니다. 가계도를 분석하는 거예요. 이것이 직업 가계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조화된 면담법을 넘고 내담자의 사정을 보십니다. 사정이라는 말은 내담자를 알아간다는 겁니다. 생애 진로 사정은 구체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기초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내담자 사정에서 가장 먼저 할 것이 동기 사정이나 역할 사정입니다. 자, 동기 사정은 참 어려워요. 이 사람이 상담하러 왔다면 그 상담을 할 에너지가 충분히 갖고 있는가,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사정이 동기 사정입니다. 동기가 부족하면요, 사실 상담이 잘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 공부를 하러 이 자리에 왔는데 공부하고자 하는 동기가 에너지거든요. 그 에너지 열정이 없다면 참 공부하기 힘드셔요. 왜? 공부하다가 여차하면 문자 보내고 게임만 하고 있어요. 직업 상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이 중학생이 취업 지도관으로서 내가 상담을 하는데 이쪽이 어떤 진로 문제나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친구인지 없는 친구인지에 대해서 먼저 분석을 해보시고 만약에 동기가 아주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직업 상담해서는 안 돼요. 동기를 높이는 상담부터 하셔야 됩니다. 동기를 높이는 상담. 그리고 또 사람에 따라서는 이 역할 사정 같은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상호 역할 관계를 사정하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험에는 안 나왔는데요. 질문을 통해 역할 관계를 사정할 수도 있고 동그라미로 역할 관계를 그려볼 수도 있고 생애 계획 연습으로 전환시킬 수도 있고 특히 동그라미로 그릴 때는 서로 상충적 역할, 보상적 역할, 보완적 역할 이렇게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강의를 드릴 수 있는데 이렇게 요약 설명에서는 좀 드리기 어려워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립니다. 어떤 여대생이 이 대학을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르바이트에서 보내는 시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작업자로서의 역할이죠. 근데 이 학생은 지금 학습자로서의 역할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작업자로서의 역할은 상충적 역할이에요. 자, 그리고 그런데 말입니다. 그 공부를 하는 대학생을 같은 도서관에서 만나서 연애를 하고 있다고 합시다. 그 연애를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충적 역할인 것 같죠. 시간을 뺏기니까. 그러나 서로 의지가 되고 공부를 같이 도서관에 쳐다보고 하고 있다면 보상적 역할일 수도 있습니다. 예, 또 보완적 역할일 수도 있고 또 이 사람이 종교에서 어떤 기회를 해서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 이런 것으로서 또 보상받는 역할을 시간을 보낼 수도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조금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일이 참 잘 풀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제때 되면 시험에 합격하고 제때 되면 취업되고 이렇게 일이 잘 풀려요. 그럴 때 동네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들은 팔자가 좋다고 하죠. 근데 역할 사정하는 사람들은 삶에서 상충적 역할을 줄이고 보상적이나 보완적 역할이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안 살아도 잘 나가는 겁니다. 부딪히는 것들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옛날 주례를 한번 써봤는데요. 이런 말을 드린 적이 있어요. 될 수 있으면 부부간에 취미도 좀 같고 문화적 생활도 같은 쪽으로 하고 쳐다보는 것도 같은 쪽을 쳐다봐라. 그 이유가 뭐냐면은 서로 취미가 다르면 상충적 시간을 보내요. 그래서 열심히 이쪽 저쪽 하고 있는데 서로 부딪혀서 깨지는 것이 많아. 그렇겠죠. 근데 같은 곳을 쳐다보고 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으면 상호 보상적이나 보완적 역할들이. 그래서 별로 열심히 안 사는 것 같은데 비용도 별로 많이 안 들고 잘 나가는 겁니다. 자, 팔자가 센 사람은 뭘까요? 서로 역할이 충돌되는 역할들이 주변에 많았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우리 학교에 와서 수업 들으셔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런 역할을 사정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기와 역할 사정이 되고 나면 이제 그 내담자가 대간절 인생에서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가에 대한 가치 사정이 필요해요. 가치가 뭘까요? 보통 흥미나 적성보다는 상위에 있는 게 가치인데 우리들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신념체계인데 자 솔직히 고백의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여러분과 제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대표적 신념체계가 뭘까요? 돈이죠. 아마 우리나라와 중국은 대부분 돈이 아마 가슴속에 최고의 가치입니다. 근데 가끔 사람들 중에 나는 돈이 최고가 아니라고 생각해. 이렇게 말로는 할 수 있어요. 말로는 할 수 있지만은 그 사람들한테 제가 몇 번 질문을 합니다. 왜 지금 현재 있는 배우자를 그렇게 미워하십니까? 그랬더니 돈 못 벌어다 줬어요. 자식들 공부 못하면 왜 화가 나죠? 나중에 돈 못 벌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최고 가치가 돈인 거예요. 맞아요. 왜 그러냐면은 실제로 이 사회 내에서 가치가 굉장히 다양할 것 같아도요. 가치가 그리 다양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이 가치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사회 속에서 가치를 담는 언어들이 상호 커뮤니케이션으로 교환될 때 그 속에 이게 중요하구나 하는 가치들이 학습되기 때문에 공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하지 않다고. 그러면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돈이면 대강 되는구나 하는 것이 학습되어 있어. 여러분이나 저는. 그래서 물론 제가 뭐 가치가 돈이 최고 중요하다는 걸 지금 강요하는 것처럼 느끼는데 설명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종교로 이렇게 뭉쳐져 있는 그런 어떤 집단은 어떠죠?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그 종교의 여러 이념들이 학습됐기 때문에 종교가 최고의 가치로 그냥 바뀌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가치가 사람마다 이렇게 조금씩은 달라도 가치들이 있겠죠. 근데 그 가치를 정확히 찾아내는 방법이죠. 말로는
아까도 말을 했지만은 난 돈이 최고가 아니라고 생각해. 뭐 이렇게 말로는 할 수 있지만은 실제로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죠. 찾아내는 기법이 가치사정 기법입니다. 자기 보고식 가치사정법. 근데 이거 가치를 찾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실제로는. 그래서 스스로 고백해야 돼. 나는 무엇이 최고로 중요하다. 근데 그 말이 또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좀 찾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 6가지 가치사정 기법이 있는데요. 이 6가지 가치사정 기법을 그냥 주관식에 쓰라고 나와요. 초창기에 시험에는 이 6개 중에 한 3개, 4개 쓰라고 나왔는데 어떤 출제자가 바보같이 6개를 다 쓰라고 문제를 낸 이후부터 그냥 6개 다 쓰라고 문제를 내요. 자, 그래서 이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체크 목록 가치의 순위 매기기, 과거에 어떻게 부딪혔을 때 그 과거의 선택을 회상하는 것. 그 다음에 절정 경험 조사하기, 자유시간과 금전 사용 조사, 대일목 말하기, 존경하는 사람 기술하기. 예를 들어 존경하는 사람을 기술하다 보면 뭐죠? 뭐 이건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오면 아무래도 어떤 금전적인 거고 뭐 테레사 수녀가 나온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좀 봉사적인 명예 같은 것이 중요하겠죠. 이렇게 가치사정 기법 6개를 첫머리 따서 암기하시든지 아니면 그냥 진지하게 한 4-5번 읽고 암기하시든지 암기를 해 놓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우리가 동기, 역할, 가치 하면 이제 지금부터는 점점점 사정 기법들이 좀 구체화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자, 이제는 흥미를 사정하는 거죠. 흥미는 어떤 진로 선택에서 특히 여러분과 저처럼 성인기에 있는 사람들의 진로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능이나 적성이라기보다는 흥미입니다. 그래서 흥미 사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흥미사정 기법 중에 대표적으로 슈퍼의 흥미사정 기법이 있습니다. 자, 그 발달 이론과 발달적 상담 이론과 그 슈퍼를 말하는 거예요. 슈퍼는 굉장히 오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연구 실적도 너무 많아서 이름이 슈퍼일지도 모릅니다. 슈퍼마켓 할 때. 그래서 농담입니다. 자, 슈퍼의 흥미사정 기법은 표현된 흥미, 조작된 흥미, 조사된 흥미로 표현됩니다. 표현된 흥미는 내담자가 나는 어떠한 것에 흥미가 있다고 말하도록 하는 겁니다. 말하도록. 그러면 조작된 흥미는 뭐냐? 관찰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은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관찰을 해보면 이 친구가 어떤 분야에 흥미가 있다는 걸 압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들을 수서에 있는 그 잡코리아의 그 자볼드에 가서 자 거기서 자유롭게 놀게 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거기에 직업적 부수들이 있잖아요. 그걸 쳐다보고 저 친구가 어디 가서 관심을 갖고 어떤 쪽에 질문이 많은가 관찰해 보면 그 친구의 직업적 흥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컨대 제가 그림전에 가서 그림을 이렇게 볼 때 저는 비구상과 추상화 쪽을 많이 쳐다보고 있으면 여러분 저를 어떻게 관찰할 수 있죠? 저 사람은 추상화 쪽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다. 흥미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관찰할 수 있죠. 이렇게 표현된 흥미와 조작된 흥미를 바탕으로 이 사람의 흥미가 뭐다라고 잠정적으로 정해봅니다. 잠정적으로 정해보면 그 직업에 실제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흥미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조사된 흥미인데 궁극적으로는 조사된 흥미가 진짜 흥미 사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된 흥미는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흥미와 이렇게 표현된 흥미, 조작된 흥미를 통해서 발견된 그 흥미와 흥미를 가진 그 사람들과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는 비교입니다. 이 비교를 통해서 어느 정도 유사점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조사된 흥미입니다. 자, 이 슈퍼의 흥미 사정 기법도 암기를 해 놓으셔야 합니다. 표현된 흥미, 조작된 흥미, 조사된 흥미. 좀 암기할 것이 너무 많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격 사정하기. 자, 여기서 성격 사정이 가장 많습니다. 직업 상담 심리 중에 가장 많은 쪽이 이제 성격 사정인데 성격 빅5도 있고요. 자, 여기서 말하는 MBTI도 있고
나중에 공부할 MMPI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MBTI, 마이어스 브릭스의 성격 유형 지표를 중심으로 공부합니다. 이 사람 마이어스 브릭스는 부녀지간인데요. 칼 융의 유형론을 바탕으로 해서 성격을 규정짓고자 했습니다. 자, 그러면 유형론 하면 뭐냐면은, 자, 우리나라에도 유형론이 있어요. 소음 체질의 성격은 이럴 것이다. 건강 상태는 이럴 것이다. 소양 체질은 이럴 것이다. 이재마의 사상누설 같은. 저 유럽 쪽에도 그리스의 그 히포크라테스도 그 사상누설과 비슷한 유형론을 내세웠어요. 우리나라는 또 간상 같은 것도 전체적으로 유형론의 입각에 있는 거고, 유럽 쪽에는 골상학이 있죠. 골상학. 그래서 게르만족이 이렇게 섞여지고 나면 순수 게르만족의 골은 이렇게 생겼고, 생내적 범죄인의 골은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그렇게 유형론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상당히 우리한테 많이 스며 있습니다. 유형론 중에 가장 믿지 못할 유형론 하나 주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면, 혈액형에 따라서 성격이 결정될 것이다. 이것도 유형론의 입장인데요. 그거 안 맞아요. 그래서 뭐 한참 지나서 저한테 O형이지 그러면 예, O형입니다. 그랬더니 다 O형이니까 성격이 그렇다. 다른 형태도 우연의 일치로 4개의 그 혈액형 중 하나 찍어서 맞추라는 건 흔히 있을 수 있는 사건이야. 말이 옆으로 새 나갔는데요. 이 칼융의 유형론을 바탕으로 성격을 유형화 지으려고 했습니다. 오늘날 이 MBTI가 얼마나 일상화되어 있냐. 그 전에는 MBTI가 조금 일상화 안 됐을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어디죠? 사주팔자 봐주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MBTI 검사해줘요. 그래서 MBTI가 굉장히 일상화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MBTI가 어떻게 성격을 결정짓는가? 자, 보세요. 우리가 지구상에 모래알 만큼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료가 있죠. 이 자료와 정보가 막 떠다니는데 여러분 그 자료와 정보에 다 관심 가지십니까? 아니면 진짜 관심을 갖고자 하는 것만 같습니까? 관심을 갖고자 하는 것만 같죠. 이렇게. 그럴 때 그것을 주의, 초점 또는 에너지의 방역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외향형인 사람은 그런 수많은 정보 속에서 사람과 사건들 간의 외부 세계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내가 저걸 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쪽에 초점을 맞춰. 이걸 외향형이라고 해요. 여기에 대해서 내향형은 감정과 내적 반응과 같은 내부 세계에 관심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저걸 하면 내가 얼마나 즐거울 것인가, 내가 얼마나 기쁠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 자, 예를 들면 저가 무슨 형인가 한번 생각해 보여요. 저는 여러 가지 음악 중에 사람들이 있을 때는 클래식을 듣습니다. 조금 고상하게 보이려고. 근데 저 혼자 있을 때는 포르트 같은 것은 뭐 발라드 같은 걸 들어요. 그러면 저는 어디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죠? 저는 사실은 깊은 내용도 뭐든 베토벤 고향곡 몇 번 막 이런 거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깊은 감동이 별로 없어요, 솔직히. 내가 외부에 어떻게 관심을 끌을 정도의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저는. 그러면 외향형이겠죠. 근데 그걸까 아니에요. 진실로 내가 뭘 좋아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더 좋은 아이디어에 초점을 맞춘다면 그건 내향형입니다. 자, 이렇게 자 먼저 이걸 생각해 봐요. 모래알처럼 많은 수많은 데이터 속에 내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가, 어디에 집중하는가에 따라서 자 외향형과 내향형으로 갈라집니다. 자, 그러면 그 정보를 내가 수집해서 지시화시키는 걸 체계화라 그래요. 그래서 데이터가 정보가 되고 정보가 이제 체계화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정보를 수집하고 체계화할 때 이렇게 감각형과 직관형으로 나눠지는데,
감각형은 오감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사실과 자료에 초점을 맞춥니다. 여기에 대해서 직관형은 개연성과 육감, 즉 보이지 않는 정보에 초점을 맞추는 게 직관형입니다. 그러니까 감각형은 나무에 초점을 맞추고 직관형은 숲에 초점을 맞춰.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실적 정보에 초점을 맞추는 감각형, 그러니까 그렇게 정보에 초점을 맞춰서 그걸 지시화시킨다는 겁니다. 체계화시킨다는 말은. 그래서 데이터가 정보가 되고 정보가 체계화되는 거예요. 직관형은 보이는 정보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왜 그랬을까?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은 없었을까 하고 보이지 않는 정보에 초점을 맞춥니다. 나무보다는 숲을 보려고 해요. 이게 직관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순서를 잘 생각해 봐요. 데이터에 주의 초점을 맞추고 그 초점에서 정보가 수집되고 그걸 지시가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시가 된 이 정보를 어디다 써먹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을 왜 학교를 보내는 겁니까? 그래서 지식을 높이려고 하는 겁니까? 그들의 삶에, 그 자식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판단과 의사결정을 해야 될 때죠. 아무래도 어떤 내용의 지식이 있으면, 지식이 충분히 쌓여 있으면 그래도 실수하지 않는 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판단과 의사결정을 잘 못할 가능성이 크죠. 그럴 때 그 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때 사고형은 논리와 이성에 의하여 정보를 판단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정은 사람이 가지고 있죠. 개인의 가치와 다른 사람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사실에 입각하고 이쪽은 정서나 사람의 입각에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고형인가 감정형인가 여러분의 배우자를 판단 한번 해보실래요? 사고형인 배우자들은 여러분이 동네에서 누군가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옳고 그름으로 판단합니다. 옳다 그르다. 좀 속상할 때가 있죠. 동네에서 누구하고 싸우고 있는 걸 배우자가 봤어. 그러면 그 자리에서도 옳다 그르다로 판단하려고 그래요. 누가 옳고 누가. 내가 잘못될 수도 있잖아. 근데 감정형은 좋다 나쁘다로 판단해요. 좋은 편과 나쁜 편으로 판단. 이럴 때 보면 감정형이 더 인간답죠. 그건 맞습니다. 바로 감정형은 휴머니즘을 바탕으로 판단해요. 그래서 두 판단 중에 어느 판단이 언제나 옳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보통 뭔가를 판단할 때 사람 관계, 인간관계가 중심에 서 있냐 아니면 객관적이고 사실적이고 합리적이고 데이터가 중심에 서 있냐 이 차이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판단과 의사결정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생활 패턴이 되고 행동 패턴이 되죠. 이것을 생활 양식이라고 합니다. 그 생활 양식에 따라 판단력이 있고 인식력이 있는데 판단력은 일의 종교를 목표를 중시해요. 목표와 결과를 중시한다 그랬죠. 신속한 의사결정을 요구합니다. 인식력은 인식이라는 말 자체가 뭐죠? 지각이라고도 합니다. 주변 상황을 계속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결정을 미루고 가정과 환경을 중시합니다. 가정과 환경을 중시하는데 예를 들어서 판단형은 예를 들어 여러분 공부를 하실 때도 판단형은 이 직업 상담사 공부 이렇게 공부하면 합격해 라고 목표를 세우고 그걸 그냥 밀어붙이는 형태예요. 근데 인식형은 끊임없이 이 공부를 이렇게 해도 될까?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계속적으로 질문을 하고 계속적으로 방법을 바꾸려고 합니다. 이것을 인식형이라고 해요. 제가 대학 등산 모임이 있었는데요. 그 모임에 제가 그만뒀는데요. 그 모임이 그만두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그 산악회 회장이 바뀌어서 그래요. 근데 그 산악회 회장이 판단력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저는 등산을 이렇게 쭉 가다가 힘들면 그냥 내려오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판단력으로 바꿔버려가지고 그 산악회장은 반드시 꼭대기로 올라가야 돼요. 결과를 중시합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오나 어디 산을 가기로 했다 그러면 그거 가야 돼. 그리고 차를 반대다 세우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올라가다가 못 올라가고
다시 내려오면 갈 방법이 없어져. 그래서 판단력과 인식력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자,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자, 그러면 여기서 잠시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한번 해봐요. 지금 마이어스 브릭스의 MBTI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만들어졌는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만들어졌는가? 우리들의 성격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보시면, 우리들의 성격은 중구난방으로 막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수많은 자료가 있을 때 거기에 우리들의 에너지를 쏟고 주의 집중으로 쳐다보게 되면 외향형과 내향형. 자, 그리고 그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수집해서 그것을 지시가하는 방법으로 감각형과 직관형으로 나누고, 그렇게 지시가 됐을 때 우리가 애매모호하고 불확정한 자극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판단하고 의사결정을 하는가에 따라서 사고형과 감정형으로 나누고, 이 사고 감정형 하면서 계속적인 이런 것들의 의사결정이 행동 스타일이 되고 삶의 스타일이 될 때 생활 양식이 되면서 판단력과 인식력으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MBTI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깜짝 놀래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MBTI 검사는 한 번씩 받아보시고 저희 학교에 오면 MBTI 검사를 해드립니다. 물론 무료입니다. 우리 학교에서 꼭 검사를 시켜야 되는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노동청의 그 직업 선호도 검사 L형하고 그러니까 충분히 설명을 깃들어서 합니다. 책 이상. 그리고 이 MBTI 검사를 해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성격 사정까지 공부를 하셨으면 이제 상담을 할 때 이제 목표 설정이 중요해요. 이 목표 설정 및 진로 시간 전망 중에 목표 설정을 얘기 드립니다. 그러면 상담의 목표죠. 여기서 말하는 상담의 목표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참고적으로 이 상담의 목표 4가지, 3가지 이렇게 써라. 이것은 과정평가형 시험에 아주 단골 손님으로 나옵니다. 물론 검정형 시험에도 나와요. 상담의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상담의 그 목표는 실현 가능해야 돼요. 자,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해야 된다. 이것을 출제자들이 계속 객관식에서도 원대한 꿈을 갖게 해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문제를 냅니다. 자, 그건 전부 다 틀린 말이에요. 목표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해야 됩니다. 옛날에 주관식에 담배를 끊는 방법에 대해서 진짜 검정형 시험에 그렇게 나왔어요. 목표 설정의 특징에 따라서 한번 써봐라. 그러면 담배를 어떻게 끊을 것인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하게 해야 돼. 내일부터 당장 피지 않겠다 이런 건 안 되고, 하루에 한 갑을 피웠던 사람이 반갑으로 줄이는 주기, 반갑을 다시 또 반갑으로 줄이는 주기, 그러면서 이것을 실현 가능한 목표로 두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진짜로 주관식에 한번 낸 적이 있었습니다. 검정형 시험에. 그래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해야 돼요. 그리고 내담자가 진짜 원하고 바라는 것이어야 됩니다. 내담자가 원하고 바라지 않는 것을 상담의 목표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는 뭐죠? 상담의 목표를 세웠는데 상담자가 그것을 목표를 달성할 기술이 없어. 그래서 상담의 기술과 양립할 수 없다면 말짱꽝이죠. 그래서 상담의 기술과 양립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목표를 이런 식으로 세워서 하시면 상담의 목표까지 공부가 된 겁니다. 이제 꽤 까다로운 것이 이제 진로 시간 전망인데, 이 진로 시간 전망은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